압록강 너머로 붉은 석양이 지고 있었다. 평양성 누각에 홀로 선 남자는 그 붉은 빛이 마치 피처럼 보인다고 생각했다. 그의 이름은 평원왕. 고구려 제25대 왕이었다. 559년 봄 왕이 즉위한 지 이제 겨우 한 해가 지났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가 물려받은 것은 찬란한 제국이 아니라 곳곳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대한 건축물 같은 나라였다. 폐하. 시종의 목소리에 평원왕은 고개를 돌렸다. 동부 국경에서 급보가 왔습니다. 신라군이 또다시 국경을 침범했다고 합니다. 왕은 한숨을 삼켰다. 신라와의 충돌은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다. 한때 고구려의 속국이나 다름없었던 신라가 이제는 감히 고구려의 국경을 넘보고 있었다. 조정을 소집하라. 하지만 평원왕은 알고 있었다. 진짜 문제는 국경이 아니라 대동강 이쪽 바로 평양성 안에 있다는 것을.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였다. 대대로와 귀족들 그리고 지방 호족 출신의 장군들. 평원왕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살폈다. 모두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왕에 대한 존경보다 각자의 계산이 더 많이 담겨 있었다. 신라의 침공에 대해 어찌 대응할 것인가? 평원왕의 질문에 대대로 망리지가 입을 열었다. 폐하 신라는 이제 백제와 연합하여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급한 대응은 오히려 두 나라를 더욱 결속시킬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신중하게. 젊은 장군 하나가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 병사들이 국경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데 신중하게 관망만 하자는 말씀입니까? 조용히 하라. 대대로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전쟁은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외교와 전략이 필요한 법이다. 평원왕은 그들의 논쟁을 지켜보았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다. 신라나 백제가 아니라 바로 이 조정 안에서 벌어지는 끝없는 권력 다툼. 귀족들은 왕의 명령보다 자신의 가문과 세력을 먼저 생각했다. 경들의 의견은 잘 들었다. 평원왕이 손을 들어 논쟁을 멈추게 했다. 먼저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외교 사절을 신라에 보내도록 하라. 하지만 만약 신라가 다시 침공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응징할 것이다. 대신들이 고개를 숙였지만 평원왕은 알고 있었다. 그의 명령은 반쯤만 실행될 것이라는 것을. 각 귀족들은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명령을 해석하고 변형할 것이었다. 그해 겨울 평원왕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동북부 국경의 작은 성체가 신라군의 기습을 받았다. 원군 요청이 평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뒤였다. 지방 귀족들 간의 의견 충돌로 병력 파견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평원왕은 직접 현장으로 달려갔다. 불에 탄 성벽, 무너진 가옥들, 그리고 그 사이로 들리는 울음소리. 엄마, 엄마. 한 아이가 잿더미 속에서 울고 있었다. 평원왕이 다가가 아이를 안아 올렸다. 아이의 작은 몸이 추위에 떨고 있었다. 괜찮다. 이제 괜찮다. 하지만 아이의 눈은 공허했다. 그 눈빛이 평원왕의 가슴을 찔렀다. 이것이 바로 왕권이 약해진 나라의 백성들이 치르는 대가였다. 말을 타고 평양으로 돌아오는 내내 평원왕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고구려는 강대국이었다. 수십만의 군사를 거느린 대제국이었다. 하지만 그 힘이 하나로 모이지 못하면 작은 성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평원왕은 즉위 이후 20년 넘게 이 문제와 씨름했다. 귀족들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고 왕권을 강화하려 노력했다. 하지만 수백 년간 뿌리내린 귀족 세력은 쉽게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왕의 개혁 시도는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590년 평원왕은 병석에 누웠다. 그의 곁에는 왕세자 훗날의 영양왕이 있었다. 아비마마, 듣거라. 평원왕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단호했다.
이 나라의 진짜 적은 밖이 아니라 안에 있다. 귀족들의 권력 다툼, 지방 세력의 반목. 이것들이 고구려를 좀먹고 있다. 너는 나보다 강해야 한다. 그래야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다. 며칠 후 평원왕은 세상을 떠났다. 그가 남긴 것은 여전히 강대해 보이지만 내부에서부터 썩어가는 제국이었다. 영양왕은 아버지와는 달랐다. 그는 더 과감했고 더 단호했다. 즉위하자마자 그는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했다. 귀족들의 사병을 제한한다. 조정이 술렁였다. 사병은 각 귀족 가문의 힘의 원천이었다. 이를 제한한다는 것은 그들의 권력 기반을 흔드는 것이었다. 폐하, 그것은 너무 급진적인. 대대로가 반대했다. 급진적? 영양왕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우리가 신중하게 관망하는 동안 신라는 성장하고 백제는 중국과 손을 잡고 우리의 국경은 침범당하고 있다. 더 이상 신중할 시간이 없다. 영양왕은 강력했다. 그는 반대하는 귀족들을 설득하거나 때로는 숙청했다. 그리고 왕권을 중심으로 군사력을 재편했다. 고구려는 다시 한번 강력한 중앙 집권 국가로 변모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외부의 위협은 더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598년 중국 대륙을 통일한 수나라가 고구려를 침공했다. 수문제 양견이 이끄는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왔다. 영양왕은 친히 군사를 이끌고 출정했다. 전장에서 그는 진정한 전사왕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고구려군은 수나라의 첫 침공을 격퇴했다. 고구려는 아직 죽지 않았다. 승전보가 평양에 전해지자 백성들은 환호했다. 하지만 영양왕은 알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612년 봄 영양왕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다. 수나라의 새 황제 양광이 역사상 유례없는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로 쳐들어왔다. 113만 명의 군사와 함께 물자를 나르는 인부까지 합치면 200만이 넘는다고 했다. 폐하, 적의 수가 너무 많습니다. 장군들조차 두려움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영양왕의 곁에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을지문덕. 오랜 전장 경험을 가진 노장군이었다. 폐하, 수는 많으나 오합지졸입니다. 을지문덕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저들을 깊숙이 유인하여 지치게 만든 후 일거에 경멸하겠습니다. 그대를 믿겠소, 을지 장군. 을지문덕의 전략은 대담했다. 그는 일부러 후퇴하며 수나라 군대를 깊숙이 유인했다. 수나라의 선봉장 우중무는 고구려군이 도망친다고 생각하며 추격했다. 하지만 그것은 함정이었다. 고구려군은 후퇴하면서 수나라 군대의 보급로를 끊고 곳곳에서 소규모 전투로 그들을 괴롭혔다. 수나라 군사들은 지치고 굶주렸다. 어느 날 저녁 을지문덕은 수나라 진영에 시 한 수를 보냈다. 그대의 신묘한 계략은 하늘까지 닿았고 그대의 묘한 계책은 땅속까지 통했네. 전쟁에서 이미 공을 이루었으니 만족하고 그만 그칠 줄도 알아야 하리. 우중무는 이 시를 읽고 분노했다. 저놈이 감히 우리를 조롱하는가. 하지만 그의 참모들은 불안해했다. 장군, 우리가 너무 깊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우중무는 듣지 않았다. 그는 을지문덕을 잡아 굴욕을 갚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수나라 군대는 계속 북진했고 마침내 살수청천강에 도달했다. 바로 그때였다. 공격하라. 을지문덕의 명령과 함께 사방에서 고구려군이 쏟아져 나왔다. 동시에 상류의 댐이 터지며 엄청난 물이 강을 따라 내려왔다. 강을 건너던 수나라 군사들은 급류에 휩쓸렸다. 혼란에 빠진 그들을 고구려 기병대가 짓밟았다. 밤새도록 전투가 계속되었고 동이틀 무렵 살수는 시체로 가득 찼다. 30만 명이 넘던 수나라 군대 중 살아남아 요동으로 돌아간 자는 불과 2,700명이었다. 만세! 만세!
평양성의 승전보가 전해지자 백성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환호했다. 영양왕은 을지 문덕을 극진히 포상했다. 을지 장군, 그대는 고구려의 기둥이요. 하지만 승리의 기쁨도 잠시 영양왕은 걱정에 잠겼다. 수나라가 물러갔지만 그들이 영원히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그리고 전쟁은 고구려에게도 큰 상처를 남겼다. 국경의 성들은 파괴되었고 수많은 백성들이 목숨을 잃었다. 더 큰 문제는 내부에 있었다. 전쟁 중에는 모두가 하나로 뭉쳤지만 전쟁이 끝나자 다시 귀족들의 권력 다툼이 시작되었다. 폐하 전쟁으로 황폐해진 북방 지역의 재건을 우리 가문이 맡겠습니다. 아니요, 폐하. 그 지역은 우리 가문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영양왕은 그들의 다툼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수나라라는 외적은 물리쳤지만 내부의 분열은 여전했다. 618년 영양왕이 세상을 떠났다. 그는 아들 건무 영유왕에게 왕위를 물려주며 마지막으로 당부했다. 이 나라를 하나로 묶어라. 분열은 어떤 적보다 위험하다. 영유왕은 아버지나 할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택했다. 그는 평화를 원했다.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새로 들어선 당나라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으려 했다. 전쟁은 이제 그만입니다. 우리는 백성들에게 평화를 줘야 합니다. 많은 신하들이 영유왕의 정책을 지지했다. 하지만 소수의 강경파들은 반대했다. 폐하, 당나라는 수나라보다 더 강력합니다. 그들에게 고개를 숙인다면 언젠가 그들이 우리를 삼키려 할 것입니다. 그 강경파의 중심에는 한 사내가 있었다. 그의 이름은 연개소문. 연개소문은 고구려 북방의 대귀족 가문 출신이었다. 그의 아버지 연태조는 망리지 재상을 지낸 권력자였다. 연개소문은 어려서부터 전장에서 자랐다. 수나라와의 전쟁을 온몸으로 겪으며 그는 하나를 배웠다. 힘만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을. 평화? 연개소문이 비웃었다. 평화는 강자가 누리는 것이다. 약자의 평화는 굴종일 뿐이다. 영유왕이 당나라와 친선 관계를 맺으려 하자 연개소문은 공공연하게 반대했다. 그의 영향력은 나날이 커졌다. 특히 군대와 북방 귀족들 사이에서 그의 목소리는 왕의 명령보다 더 큰 힘을 발휘했다. 영유왕은 위기감을 느꼈다. 642년 봄, 그는 측근 대신들을 모아 밀의했다. 연개소문이 너무 커졌소. 그를 제거해야 하오. 폐하,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연개소문은 군대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를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더 위험하지 않겠소? 하지만 그들의 밀의는 비밀이 아니었다. 연개소문의 정보망은 왕궁 깊숙이까지 뻗어 있었다. 642년 가을, 운명의 밤이 찾아왔다. 영유왕은 평양성 깊은 곳에 침전해서 잠들어 있었다. 갑자기 멀리서 둔탁한 소리가 들렸다.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였다. 무슨 소리냐? 시종이 황급히 나가 확인하려 했지만 문이 열리기도 전에 거대한 힘에 의해 문짝이 박살났다.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연개소문이었다. 감히. 영유왕이 소리쳤다. 이것이 무슨 짓이냐? 연개소문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왕을 향해 걸어오며 칼을 뽑았다. 차가운 칼날이 촛불에 반짝였다. 폐하, 당신은 고구려를 망치고 있습니다. 나는 왕이다. 감히 왕을 시해하려. 왕. 연개소문의 목소리는 냉정했다. 왕이라는 자리가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자리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날 밤 영유왕은 시해되었다. 함께 숙청된 대신들만 100명이 넘었다. 고구려 역사상 처음으로 신하가 왕을 시해하는 대역죄가 일어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연개소문은 조정을 소집했다.
피로 물든 왕궁에서 그는 선언했다. 영유왕은 나라를 그르쳤기에 천벌을 받았다. 이제 새로운 왕을 옹립한다. 그가 내세운 것은 어린 왕족 보장왕이었다. 보장왕은 즉위했지만 왕이 아니었다. 모든 권력은 연개소문의 손아귀에 있었다. 연개소문은 스스로 대망리 최고 재상가 되어 군사와 정치를 모두 장악했다. 폐하, 이것은 신라와 당나라의 동맹을 막기 위한 전략입니다. 연개소문이 말하면 보장왕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거부하면 아버지처럼 될 수 있다는 공포가 항상 그를 짓눌렀다. 하지만 연개소문의 강력한 통치 아래 고구려는 일시적으로나마 안정을 되찾았다. 그의 철권 통치는 귀족들의 권력 다툼을 억눌렀고 군사력은 여전히 강력했다. 644년 당나라의 태종 이세민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를 침공했다. 하지만 연개소문이 이끄는 고구려군은 안시성에서 당군을 막아냈다. 양만춘이 지키는 안시성은 당 태종의 맹공을 3개월간 버텼고 결국 당군은 물러갔다. 고구려는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이것은 연개소문 개인의 힘이었지 고구려라는 국가의 힘은 아니었다. 왕권은 무너졌고 조정은 연개소문이 사병 조직처럼 변했다. 665년 연개소문이 병에 걸렸다. 그는 자신의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알았다. 그는 세 아들을 불렀다. 너희는 반드시 단결해야 한다. 내가 죽은 후에도 이 나라를 지켜라. 하지만 연개소문의 바람과 달리 그가 죽자마자 세 아들은 권력을 두고 싸우기 시작했다. 맏아들 남생이 대망리지를 계승했지만 둘째 남건과 셋째 남산이 반발했다. 그들은 형이 자신들을 제거하려 한다며 쿠데타를 일으켰다. 남생은 목숨을 걸고 탈출하여 당나라로 도망쳤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구려를 배신하는 선택을 했다. 저를 도와주신다면 고구려 침공의 길을 안내하겠습니다. 당나라 고종은 기뻐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기회였다. 667년 당나라는 신라와 연합하여 대대적인 고구려 침공을 시작했다. 이번에는 연개소문이 없었다. 고구려군은 지휘 계통이 분열되어 혼란스러웠다. 남건 대감께서 북진을 명령하셨습니다. 아니요, 남산 대감께서는 방어하라고 하셨습니다. 같은 고구려군인데도 다른 명령을 받았다. 장군들은 누구의 명령을 따라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그 사이 당마이너스 신라 연합군은 하나하나 고구려의 성을 함락시켰다. 보장왕은 궁궐에서 무력감을 느꼈다. 짐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는 왕이었지만 군대를 움직일 권한도 신하들을 통제할 힘도 없었다. 연개소문이 만든 체제는 연개소문 없이는 작동하지 않았다. 668년 9월 당신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완전히 포위했다. 성 안의 식량은 바닥났고 원군은 오지 않았다. 성벽 위에 선 보장왕은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당나라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고구려가 이렇게 끝나는가? 곁에 선 늙은 신하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폐하, 항복하십시오. 더 이상 백성들을 죽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장왕은 고개를 떨구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진짜 왕으로서 명령을 내리고 싶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럴 힘도 명분도 없었다. 성문이 열렸다. 보장왕은 왕관과 왕복을 벗고 평복을 입었다. 그리고 천천히 성을 나섰다. 당나라 장군 이적이 말 위에서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대가 고구려의 왕인가? 보장왕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다. 고구려는 이미 끝났으니까. 평양성이 함락된 후 당나라는 고구려를 구도독부로 나누어 직접 통치하려 했다. 하지만 고구려 유민들은 끝까지 저항했다. 건모잠, 안승 같은 장군들이 부흥운동을 이끌었지만 분열된 세력으로는 제국을 되살릴 수 없었다.
훗날 역사가들은 고구려의 멸망에 대해 기록했다. 고구려는 힘이 없어서 망한 것이 아니다. 단결하지 못해서 망했다. 평원왕 때부터 시작된 귀족들의 권력 다툼, 영유왕을 시해한 연개소문의 찬탈, 그리고 연개소문 사후 그의 아들들의 내분. 이 모든 것이 700년 제국을 무너뜨렸다. 당나라에 끌려간 보장왕은 낮은 관직을 받고 이국 땅에서 여생을 보냈다. 어느 날 밤 늙은 보장왕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다시 젊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는 왕관을 쓰고 평양성의 옥좌에 앉아 있었다. 연개 소문은 없었고 분열도 없었다. 신하들이 그의 명령을 기다리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폐하 명을 내려주소서. 보장왕은 입을 열려 했다. 하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가 왕이었던 시절에도 그는 한 번도 진정한 명령을 내린 적이 없었다. 꿈에서 깬 보장왕의 뺨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고구려의 마지막 100년은 단순한 멸망사가 아니다. 그것은 하나의 경고이자 교훈이다. 평원왕은 문제를 보았지만 해결하지 못했다. 그는 귀족들의 권력을 제한하려 했지만 그들의 저항을 극복할 만큼 강하지 못했다. 결국 그는 문제를 다음 세대에 물려주었다. 영양왕은 강력했다. 그는 개혁을 단행했고 외적을 물리쳤다. 살수대첩이라는 찬란한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그의 강함도 내부의 근본적인 분열을 치유하지는 못했다. 전쟁이 끝나자 귀족들은 다시 권력 다툼을 시작했다. 영유왕은 평화를 원했다. 하지만 평화는 힘의 균형 위에서만 유지된다. 그가 당나라와의 우호를 추구하는 동안 내부에서는 더 큰 괴물이 자라나고 있었다. 연개소문이라는 이름에. 연개소문은 강력한 지도자였다. 그의 철권 통치 아래서 고구려는 일시적인 안정을 찾았고 당나라의 침공도 막아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국가 제도가 아닌 개인의 카리스마에 기반한 것이었다. 그가 사라지자 그가 만든 체제도 함께 무너졌다. 보장왕은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왕위에 올랐지만 한 번도 왕이 된 적이 없었다. 그는 나라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관찰자였다. 고구려가 멸망한 지 수십 년 후 한 고구려 유민이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할아버지, 고구려는 정말 강한 나라였어요? 그렇단다. 고구려는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강대국이었지. 그런데 왜 망했어요?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고구려는 힘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란다. 우리에게는 용맹한 군사가 있었고 튼튼한 성이 있었고 넓은 땅이 있었지. 하지만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가 아니었단다. 귀족들은 서로 싸웠고 신하는 왕을 죽였고 형제는 형제를 배신했지. 아무리 강한 나라도 안에서부터 무너지면 막을 수 없는 법이란다. 아이는 어렴풋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할아버지, 우리가 다시 하나가 되면 고구려를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노인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눈에는 슬픔과 희망이 동시에 담겨 있었다. 언젠가는 그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러려면 우리는 역사에서 배워야 한단다. 분열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단결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그날 밤 노인은 오랜만에 평양성의 꿈을 꾸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너진 성이 아니라 찬란히 빛나던 시절의 평양성이었다. 성벽 위에는 고구려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백성들은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과거였다. 하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다시 이룰 수 있을지도 모를 미래의 모습이기도 했다. 삼국사기는 이렇게 기록한다. 고구려는 시조 동명성왕 이래 28대 705년을 이어왔으나 보장왕 27년에 이르러 당나라에 멸망하였다. 물은 나라가 망하는 까닭은 밖의 적이 강해서가 아니라
안에 단결이 없어서이니 이를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평원왕이 첫 균열을 목격한 지 109년 만의 일이었다. 그들이 꿈꾸던 천년 제국은 내부의 분열로 무너졌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교훈은 천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말을 건넨다. 어떤 성벽도 어떤 군사도 내부의 분열을 막을 수는 없다. 진정한 힘은 단결에서 나온다. 역사는 승리보다 분열을 더 두려워하라 말한다.